안녕하세요. 2021 금융자산 포럼 진행을 맡은 양한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돼 오던 디지털 금융의 전환이 큰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산업은 이제 업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빠른 변화가 미래 금융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이 미래 금융산업 발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과제가 던져진 금융산업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다가올 디지털 금융의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2021 금융자산 포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 금융자산 포럼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송과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혁신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한 2021 금융자산 포럼 총 2분의 강연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유경 NH농협은행 정보보안부문 부행장이 생활금융 플랫폼의 필수 조건, 정보와 금융보안의 완비를 주제로 또 박기은 KB국민은행 테크기술본부 전무가 은행은 왜 플랫폼 기업을 꿈꾸는가를 주제로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강연자 소개해드립니다. 김유경 NH농협은행 정보보안부문 부행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디지털 금융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무엇보다 정보 보안 기술이 많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 네. 디지털 금융에는 해커들이 반드시 출몰합니다. 저희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해커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경 NH농협은행 정보보안부문 부행장의 생활금융 플랫폼의 필수 조건, 정보보호와 금융보안의 완비, 강연 함께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농협은행 김유경 부행장입니다. 오늘은 그 디지털 시대 생활금융 플랫폼의 필수 조건, 정보 보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디지털, 사이버, 데이터 경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금융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디지털 금융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축이 생활금융 플랫폼인데요. 저희 금융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생활금융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과 또 같이 나눠야 될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거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지점에 가서 돈을 찾거나 돈을 빌리거나 하는 것이 금융 생활이었죠.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금융 거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80%가 모바일로 이루어져 있고요. 비대면 거래는 전체 금융 거래의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금융도 디지털로 전환하는 한 단면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금융이 돈을 찾고 돈을 조회하고 혹은 자금이체하고 상품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생활금융 서비스의 한 축으로서 금융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서비스를 하나하나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하는 여행을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여행 가시게 되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여행지도 검색을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예약도 하고 보험도 들고 또 해외여행에 가시는 경우에는 환전도 하십니다. 다 이것들이 금융 서비스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은 금융 따로, 검색 따로, 지불 따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디지털 금융 시대는 원 플랫폼으로 여행 서비스들이 하나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저희 농협은행도 그러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행지를 검색하면은 검색되는
항공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던가 숙박을 예약을 할 수 있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고객한테 가장 최적의 여행자 보험 서비스를 추천을 해드리거나 나라에 따라서 환전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 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와 테크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번역을 하면 내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내가 쇼핑센터나 통신회사 데이터까지 다 결합을 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자가 생활금융 서비스와 결합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농협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한 시점에 보면은 내가 세금을 더 내는구나, 혹은 이러이러하게 해서 절세를 하는구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연말정산을 평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절세 있는 상품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고 카드를 써야 되는지, 체크카드를 써야 되는지, 보험을 더 들어야 되는지 알려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편리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농협은행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에 한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금융 서비스는 여러분이 금융생활을 데이터 경제에서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생활금융 서비스 플랫폼뿐만 아니고 종합금융 서비스라 해서 모든 금융 상품을 일괄해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금융 서비스로 가게 되면 저희 금융 소비자께 누리는 효익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금융 접근성이 강화됩니다. 은행에 가는 불편, 금융회사의 앱을 따로 설치를 하거나 그걸 처리해야 되는 불편들이 많은 부분들이 사라지고 금융 서비스가 한 플랫폼, 하나의 앱에서 같이 제공이 되거나 보이지 않는 데서 제공이 됨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서 금융회사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취약계층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공 데이터를 금융회사와 결합해서 그 정부 지원 서비스를 저희들도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생활금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보 보안이 제1의 필수 요건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각종 범죄와 국경이 없는 인터넷의 그 특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악성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해커에 의한 금융자산 탈취, 두 번째는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가서 사기라든가 이런 거에 이용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 초에 미국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송유관 회사에서 아주 큰 해킹 사고가 있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이라는 것을 당했는데요. 기업의 모든 데이터가 한순간에 암호화돼 버렸습니다. 해커는 그 회사에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기업이 IT 시스템을 전체 멈추겠다라고 협박을 해왔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미국의 휘발유 값이 천정부수로 치솟고 각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서 차들이 줄을 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6월 초에 있었던 일이고요. 10여 년 전에 국내외에서도 많은 금융회사의 해킹 사고,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습니다. 국가정보보호 백서에 의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악성 코드에 의한 해커 침입 혹은 사내
전산 시스템의 잘못된 이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최근 금융회사들이나 각 기업들의 대부분의 사고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9년도에 보이스피싱이나 문자피싱에 의해서 금융자산을 탈취받은 금액이 약 6,720억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금액인데요. 신고된 피해 금액 말고도 실제로 따져보면 더 많은 금액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에 의하면 약 1조 이상의 금액이 실제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위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문자 사고나 문자 피싱이나 보이스 피싱에 의한 사고를 언론이나 주변에 많이 접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안전한 생활금융 서비스를 위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플랫폼 서비스 제공업체 측면과 저희들이 금융 소비자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금융 소비자들이 플랫폼 기업을 이용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 중심의 플랫폼 기업들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이 공인된 서비스 기업들의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기업들은 10% 이상이 보안에 투자를 해서 기술적 보호 조치나 관리적 보호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보안에 대해서는 국내나 국외에 여러 가지 인증 체제가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 보안 인증을 취득을 함으로써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금융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인들이 금융 앱이나 인터넷에 상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일정 수준의 이상의 보안 능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방역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K방역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희가 갖고 있는 PC나 인터넷 혹은 모바일 기기를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고 보안 업데이트를 하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밀번호나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는 철저하게 관리를 함으로써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마틴이 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뢰야말로 금융혁신의 제1조건입니다. 디지털 금융 시대에 안전한 데이터 활용, 안전한 금융 서비스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부행자님,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자면요. 네네네. 우리나라의 IT 기술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이 한국의 정보 보안 기술이 세계적인 추세에 좀 맞춰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IT 응용 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와 있는 만큼 정보 보안 기술도 선진국 수준으로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기업별로 정보 보호 문화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은행의 조직 구조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원래 은행이 좀 보수적이다 혹은 때로는 좀 경직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해왔는데 네네. 최근에 디지털 금융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 조직 내부 문화도 많이 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농협은행은 최근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 IT 자산을 은행권 최초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 오픈 API라는 기술인데요.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저희 오픈 API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2015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금은 약 70여 개 기업들이 오픈 API 서비스를 이용해서 농협은행과 핀테크 서비스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재 R&D 센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농협은행은 금융 스타트업 기업들을 양재 R&D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약 25개 기업이 현재 활동 중이고요. 은행장님께서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하셔서 스타트업 기업들과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직 문화 개선인데요. 저희가 기존의 조직과는 좀 다르게 셀이라고 하는 마치 기동타격 때처럼 모든 전권을 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조직을 약 17개를 만들어서 은행 전방위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금융사기 얘기를 좀 들여다보면요. 네네. 금융사기가 나날이 진화를 하고 또 계속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만큼 또 디지털 금융 발전이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최근에 이 금융사기와 대응해서 이 금융기술 개발에 대해서 좀 어떤 노력들 기울이고 계신가요? 예, 저희 농협은행도 마찬가지고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그 원천적으로 좀 봉쇄할 수 있는 앱을 저희 그 뱅킹 앱에 탑재를 해서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가하지 않은 사용자가 전화 목소리로 누구를 흉내낸다든가 아니면 금전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금융소비자한테 알려주는 이런 첨단 기술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생활 속에서 좀 이 보안 금융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실천 방법이 있다면 네네. 추천을 좀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유의될 부분은 비밀번호 관리,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리가 좀 필수적이고요. PC나 인터넷의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모바일이나 PC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을 선택을 할 때도 공인된 기업을 선택을 하는 것이 금융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강연자 소개해드립니다. 박기은 KB국민은행 테크기술본부 전무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무님, 은행권이 최근에 비대면 업무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러다가 은행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이에 대해서 은행권에서 좀 우려를 하는 분위기인가요? 은행권 내부에서 그렇게 큰 우려를 하고 있지 않고,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AI라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인지 능력을 이렇게 흉내낼 수 있는 AI들, 또 하나는 어떤 전문가를 대시할 수 있는 AI들. 이 전문가를 대시할 수 있는 AI들에 대해서 특히 금융부서 이런 것들은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사람의 인지 능력을 대체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는 아직 멀은 일이기 때문에요. AI 은행원이 사람 일자리를 뺏을 일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강연은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금융이 생활이 되어가는 시대고 플랫폼 경제가 확대돼가는 시대에 금융회사들이 플랫폼 회사를 꿈꾸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은행은 왜 플랫폼 기업을 꿈꾸는가 강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KB국민은행의 박기은입니다. 저는 오늘 은행은 어떻게 왜 플랫폼 기업을 꿈꾸는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이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이고 플랫폼 경제가 커져가는 시대에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미래에 어떤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금융생활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속 금융의 발견, 생활 속 실전 금융 꿀팁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은 점점 금융이 생활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또 자세히 좀 설명해 보면 네, 우리는 이전에는 은행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급날 은행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될 때 이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대출 신청을 할 때 갔던 곳이 은행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것처럼 매일매일 간편송금도 하게 되고 용돈도 쏘게 되고 혹은 내가 어떤 금융 거래를 하면 그 거래에 대한 변화들이 자동으로 알람으로 온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은행 계좌들을 한 번에 보여줌으로써 내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앱들이 많이 나오면서 점점 생활 속에서 금융을 선택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은 생활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이런 속에서 금융 산업에는 환경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금융들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객에 대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디지털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세대들이 있었다면 지금의 세대들은 우리가 MZ세대라고 분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디지털에 워낙 익숙한 세대들로 변화가고 있고요. 또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금융회사들끼리만의 경쟁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핀테크나 빅테크들과의 경쟁도 이뤄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또 오픈뱅킹이나 마이데이터 같은 데이터의 개방들이 또 다른 논리들을 만들어내면서 금융의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클라우드 같은 기술들이 점점 기술의 장벽이 낮아지고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기술 발전들이 또 다른 금융의 변화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변화됐지만 많은 모바일 앱이나 비대면 채널들을 통해서 금융이 제공됨으로써 이러한 변화들이 놓여 있고요. 메타버스를 예를 들어서도 한 조사에 의하면 2025년만 돼도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가 315조에 달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VR이나 AR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메타버스는 그 속에서 소셜 활동들, 즉 사회적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즉 사회적 활동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또 다른 금융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죠. 메타버스 게임 속에서 은행 지점이 하나 있고 그 지점에 가서 내가 예금을 했고 현실의 그 은행 지점에 가서 예금을 찾는다라는 이런 일도 일상 속에 벌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플랫폼 경제, 플랫폼 시대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요. 금융 플랫폼은 무엇인지 또 거기서 금융회사들은 어떤 변화들을 가져가려고 하는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플랫폼 경제, 플랫폼 사업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플랫폼 경제는 인터넷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 활동을 일컫는 용어로 널리 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공자와 수요자가 있으면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자와 수요자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 혹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게임 플랫폼 스팀이나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우버 혹은 클라우드 플랫폼인 AWS, 인터넷 콘텐츠 플랫폼인 네이버나 메신저 기반의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플랫폼 회사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플랫폼 회사들은 다른 말로 디지털 중개자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파괴적인 혁신을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들을 5가지로 뽑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경계의 파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검색 포털로 시작한 한 회사는 지금 거대 플랫폼 회사가 되면서 금융에도 접목을 하고 있고요. 또한 물류에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신저 기반으로 시작했던 그 플랫폼 회사는 모빌리티, 즉 택시와 같은 모빌리티도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비즈니스의 경계가 파괴되는 것들이 플랫폼 기업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기업 단독으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생태계, 즉 공급자와 수요자들을 이루는 생태계 또한 기술을 제공하는 제3의 참여자들, 이런 생태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특징은 네트워크 효과 혹은 눈덩이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눈덩이라는 것이 구르면 구를수록 커집니다. 그런 것처럼 플랫폼이라는 것들은 참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효과들이 훨씬 커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겠지만 우리는 온라인 인터넷 세상에서는 꼭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1등 플랫폼 기업이 되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승자 독식의 수익 구조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자와 수요자 이렇게 양면엔 혹은 참여자까지 다면의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성공하려면 이런 7가지 정도의 일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플랫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형태와 성격들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고객과의 접점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다음에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내 플랫폼에 락인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 즉 은행들이 디지털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있습니다. 백신들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코로나19를 빠져나가는 것들의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코로나19는 일상의 변화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의 발전들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경제 흐름도 변화가 있었고요. 금융권들은 그런 시장의 경제 변화에도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불러온 온라인 비대면 채널에 대한 확대, 그래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발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이 어느 정도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이루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표인데요. 한 시장 조사 기관에서 나온 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어 있고 그 앞으로 어느 정도 추세로 가는가를 산업별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가장 밑에 있는 표는 오일이나 가스 산업들, 즉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석유 정유 산업들을 표시하고 있고요. 맨 위에는 은행 산업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주황색이 각 모든 산업들의 평균인 거죠. 저렇게 보면 은행은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산업적인 요구들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KB국민은행은 디지털 전환들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KB에서는 3T 관점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3T 관점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객들이 자주 방문하고, 두 번째가 한 번 오면 자주 머무르게 되고, 세 번째는 그 안에서 잦은 트랜잭션, 즉 잦은 거래를 일으키는 이러한 3T 관점으로 핵심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금융과 비금융 영역에 있는 공급자들과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무한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은 점점 디지털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디지털 플랫폼은 점점 금융 플랫폼화 돼가고 있을 겁니다. 또한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금융회사들의 경쟁을 벗어나서 플랫폼 사업자, 흔히들 요즘 빅테크라고 부르는 그 빅테크와의 경쟁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들은 뱅킹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뱅킹 애저 서비스라는 방향들을 하나 설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은행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해야 될 텐데요. 그것은 당연히 온 오프라인 시너지입니다. 은행들은 이미 오프라인의 많은 채널들을 가지고 있고 거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과 새로 도약하는 디지털 온라인과의 시너지 효과들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을 완성한다는 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많은 IT 시스템들조차도 다 변화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이야기를 할 때 인공지능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면 최근에 나온 인공지능 기술은 단지 전화상에서 기침하는 소리만을 듣고 이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데 약 98%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코로나에 감염된 기침소리가 아니다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연초에 있었던 CES에서는 LG전자에서 가상인간을 내세워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했던 사례들도 있고요. 또 많은 금융권에서는 금융 상담을 하면서 불안전 판매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AI 스피커를 놓고서 고객과 대화하는 내용들을 쭉 녹음하고 인지하면서 그 과정에 설명할 것들을 빠뜨렸는지 고객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들을 하는 AI 금융 상담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AI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좀 뜯어보겠습니다. AI 하면 자칫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서 인공의 지능에다 좀 더 초점을 둘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보다 인공이란 말에 초점을 좀 더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artificial이고요. artificial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요. fake나 혹은 pretend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즉 흉내낸다라는 거죠. 가짜이면서 흉내낸다. 즉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는 것 혹은 사람이 하는 모양대로 하라고 지시하는 것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공지능이고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이는 방법들이 기계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들을 좀 더 신층적인 레이어를 더면서 수행하는 것들을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인공지능은 혼자 자율적으로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람이 지시한 바들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공지능의 기술들은 꽤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의 차이들 있는데요.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일이 어떤 특징들을 구별을 주어줘야만 수행할 수 있었던 기법이라고 한다면 딥러닝은 그것을 기계가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학습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차이점을 둘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는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미지 인식,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사물을 인식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피치 리코그니션, 즉 어떤 대화를 알아듣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람보다 오류율이 더 적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는 한 30%의 오류율을 갖고 있던 것이 지금은 5% 이하. 근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어떤 사물을 인지할 때나 말을 알아들을 때 5% 정도의 오류율을 갖고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보다 더 낮은 오류율을 갖고 있고 즉 더 정확한 기술들을 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융에서는 어떤 AI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에는 크가지로 두 가지의 AI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을 대면하는 채널을 대신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용 AI들이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고객들을 만날 때 오프라인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럴 수 없는 환경일 때 예를 들어서 24시간 해야 되는 한밤중이라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 고객들을 만나는 방식으로서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챗봇이나 콜봇, 가상비서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아니면 나 대신 주식 투자를 해주는 AI 트레이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객을 대면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금융 분석 혹은 전문가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 분석이라든지 퀀트라든지 이런 것에서 금융에 관련된 알고리즘들을 개발해 왔지만 이것을 좀 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양들을 학습해서 좀 사람보다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빠르게 분석해낼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해낼 수 있는 금융 분석 두 가지의 AI 영역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KB국민은행은 어떤 AI 기술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AI와 금융 특화적인 AI 두 가지가 있다라면 당연히 금융회사는 금융 특화적인 AI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융 말뭉치를 이용한 금융 NLP, 즉 자연어 처리이죠. 금융 자연어 처리라든지 아니면 SNS나 인터넷상에 있는 문서들을 이용한 비정형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금융의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들을 알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KB가 집중하고 있는 AI 기술이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는 고객을 위한 AI 금융 가상 비서라는 것과 그다음 내부 직원을 위한 AI 금융 전문가 행복 프로젝트, 이게 두 가지의 커다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이 여기 보여드리는 다양한 AI 기술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맨 위에 있는 금융상품 추천이나 자산 운영, 리스크 예측이나 AI 트레이딩 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네, 이거는 저희 국민은행 1층에 놓여 있는 AI 체험존인데요. 아마 AI 가상비서는 향후에 이런 것들처럼 보여질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AI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는 일들, 금융 언어 모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언어를 이해하는 금융 언어 모델도 만들고 있고요. 또 머신러닝 기반으로 기업의 여신을 심사하는 즉 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빌려주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러한 머신러닝 기반의 기업 여신 심사 이런 기술들도 마련하고 있고요.
또한 고객들을 만나기 위한 컨택센터, 즉 고객들이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앱을 통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자동으로 답을 해줄 수 있는 미래형 컨택센터 콜봇들도 내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또 다른 것들은 나와 대화를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이 들어간 검색 엔진들도 내부에 우선 지원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것들 고객들을 위한 검색 엔진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은행의 디지털 혁신 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인데요. 은행을 둘러싼 전통적인 사업 환경과 경쟁 구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해서 개인화 맞춤형 금융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은 점점 플랫폼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뱅킹을 서비스화해서 은행이 직접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업들을 통해서 뱅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뱅킹 에이저 서비스도 방향을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의 디지털 혁신은 금융 플랫폼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전무님, 이 인공지능 기술이요. 이렇게 금융 업무에 접목이 됐을 때 물론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고객들을 응대할 때 어떤 신속함이라던가 고도의 기술화까지 진행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인공지능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부류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General AI, 이거 인지 능력인 거죠. 퍼셉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을 대신해서 인지하는 것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들을 대시할 수 있는 AI와 어떠한 기술 그 특정한 영역에서 전문가를 대신할 수 있는, 즉 전문가의 기술 지식들을 가지고 대신할 수 있는 AI. 이 지식을 대체할 수 있는 AI들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이것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일반적인 AI 기능들이 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도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AI는 스스로 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지시한 것을 대신 빨리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를 AI가 대신 풀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 서비스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고객들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보통 우리가 은행 하면은 은행원들의 친절한 미소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게 인공지능이 과연 대신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 금융의 앞으로의 과제가 얼마나 고객들과 공감을 해주고 또 교감을 해주느냐인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앞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언젠가는 해결 가능할 거고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요즘의 세대들은 디지털에 익숙한 요즘의 세대들은 사람을 대면하는 것들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뭔가에 내가 이 상대가 그러면서 디지털 세계 속에 저 상대는 사람스럽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사람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사람스러울 정도의 디지털 AI들은 존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AI 기능들, 인지 기능들이 좀 더 발전이 되는 이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많은 기술적 노력들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소중한 재산을 인공지능에 그저 맡겨둔다라는 점에 있어서 좀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인공지능의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금융 분석이라는 측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회수를 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인 거죠. 근데 지금 요즘은 한 20개, 30개 정도의 변수들을 가지고 그 알고리즘들을 만들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되면 그 변수가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 실은 수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변수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낼 수 있다면 사람보다 더 정확한 예측을 할 것은 분명한데요. 그렇지만 내 자산은 내가 처리하는 것이 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고객을 좀 떠나서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인공지능 금융 발전 계획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업체는 그런 방향들은 모든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시스턴트라고 사람을 좀 도와주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소외계층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AI가 좀 더 빠르게 디텍트해서 빠르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방법, 이런 방향들로서 금융 소외계층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요. 앞으로 이제 은행들을 포함한 금융권에 어떠한 AI 기술에 대한 어떤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강연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승자 독식 구조가 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좀 국민은행의 인공지능 금융 서비스가 어떤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최후에 살아남을 인공지능 기술은 뭐가 될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아까 저희 국민은행이 포커스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AI 기술은 금융 특화된 AI 기술들. 근데 금융 특화된 AI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금융 언어를 알아듣는 이야기들. 우리가 금융에서 쓰는 표현들을 아는 것들은 일반적인 대화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들을 누군가는 언젠간 해주긴 하겠지만 금융회사만을 위해서 해줄 때는 아마 없을 것 같아서 금융회사가 직접 하는 걸로 저희는 선택을 했습니다. 즉, 금융 언어를 알아듣는 내용들을 첫 번째 포커스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고객들과의 대화라든지 하는 것들 첫 번째 포커스하고 있고, 두 번째 포커스가 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잠깐 저희 프로젝트 두 개를 설명드렸는데, 두 번째 내부에서 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행복 프로젝트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곳은 딱 두 가지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돈을 저축하는 은행 돈을 가지고 자산을 불려서 돌려주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은행이라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돈을 빌려줄 때 이사로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리스크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사람이 하는 판단과 즉 영업점에서 현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이 빌려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고요. 뒤에서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가능하면 위험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도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겠죠. 그럼 중간에 심판과 비슷하게 AI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심판이 있다라면 직원들끼리 보다 그래도 중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직원들의 행복을 이뤄내는 네. 프로젝트라서 행복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금융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AI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자면요. 은행권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 은행원을 도입을 했을 때 그 역할이 좀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는 절대 사람을 완전 대체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네. 사람이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대신 빠르게 수행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알고리즘을 사람이 일일이 절차를 다 지정하기 전에 스스로 어느 정도의 절차를 확보해서 학습하는 능력이 있을 뿐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은행에 이렇게 상담센터 같은 데 전화를 걸었을 땐 뭔가 비대면으로 뭘 하다가 잘 안 됐을 때거든요. 네. 절차대로 안 됐을 때 전화를 했을 때 이 사람이 표현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오프라인에 있는 그 지점들과 온라인의 비대면 기술들을 같이 있는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노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AI 은행원이라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익으로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1 금융자산 포럼 디지털 혁신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두 분의 강연 함께했습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금융은 얼마나 많은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 결국 포용금융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선도하느냐가 금융산업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텐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고객들의 시간과 돈, 지식 제공의 문제를 넘어서 기본을 얼마나 잘 지키는 금융이 되는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을 잘 지키는 금융,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디지털 금융 시대가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TV가 주관한 2021 금융자산 포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